네, 추석 연휴 기간인데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두 개 정도 더 올릴 생각입니다. 오늘 그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까지.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올려드린 영상이 지금 에쿼티 듀레이션이고요. 듀레이션. 두 번째가 지금 방금 전에 올려드렸던 컨벡서티, 즉 볼록성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던 시간의 방. 어, 금리가 시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라는 얘기랑 연결했고, 여기는 이제 최 대표님 얘기를 했죠. 주식을 분류하는 방법. 주식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의 문제로 금리에 대한 민감도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활용할 수도 있다. 에쿼티 듀레이션이. 그리고 민감도라는 측면에서 금리랑 얼마나 민감하냐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영상이 뭐냐면요. 세 번째 영상은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이제 제가 뭐 이것도 3프로 TV에 나가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 그림을 제가 그렸었죠. 제가 자주 그 뒤로는 굉장히 자주 그려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무위험 채권에서 주식으로 넘어갈 때 여러 가지 보상해줘야 되는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들 다 넘어서면 요걸 보고 우리가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이 프리미엄입니다. 라고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담벼락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좀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요.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은 담벼락의 개념입니다. 담벼락의 개념.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펜심이랑도 연결됩니다. 펜심. 자, 예를 들자면 테슬라 그리고 요즘에 이제 빅히트. 자, 이런 종목들에 대한 팬심, 이게 결국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랑도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최근에 보면 제가 글로벌 전략 하시는 분 중에 이제 참 많이 참고했던 그런 자료 중에 하나인데 요 필명을 가지신 굉장히 유명한 애널리스트 보신 전략가이신데 이 분의 그 최근 그 8월 27일 자 그 보고서의 제목이 이겁니다. 왜 투자자들이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에 더 포커스온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not P. 자, 우리 그러면 이제 P보다는 이것보다는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7월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제 얘기가 아니고 글로벌 매크로 하시는 전략분이 또 역시 이거에 대한 강조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위 요소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한국을 한번 보시면요. 한국의 경우에 ERP가 상당히 높은데 ERP가 높은 이유는 마이너리티, 즉 소액 주주분들한테 조금 별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 한국의 경우는 좀 높은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가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이제 말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지금 소액 주주들, 즉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이제 동학개미들이 되겠죠. 소액 주주에 대해서 우리 회사들의 국내 기업들의 오너들과 소액 주주들 간에 그 사실은 그 이익의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최근에 있었던 LG화학의 사태에서도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현실입니다. 지금 이게 현실, 우리나라의 어려운 현실, 소액주주의 권익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 그거는 이미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크레딧 스위스의 전략하시는 분도 이 한국을 굳이 예를 들 정도로 많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이 더 안 좋다라는 얘기 하는 거는 너무 오래된 얘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LG화학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이 사건을 통해서 당장 LG화학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보다는 변화의 시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시작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LG화학 때문에 지점에 있는 그런 지점 PB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LG화학 IR 분들이 그 NDR도 다니고 막 이렇게 했다고 저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회사들이 지금 개인 주주분들한테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큰 변화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결국은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추는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소개해드린 내용들은 7월 말 8월 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에쿼티 프리미엄이 낮아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 영상을 한번 보시죠. 감사합니다. SK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보이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저희가 뭘 얘기했었죠? 에쿼티 듀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인 어제는 컨벡서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여기는 제주도 해변가고요. 예, 분위기 좋은 곳에서 조용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이지 시리즈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 앞서서 보이지 시리즈는,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시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시황이나 아니면은 전망, 이런 거 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여기서는 가장 기초적인 용어들, 그리고 우리가 밸류에이션 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시간들이고요. 근데 이걸 하면서 생각했던 고민이 뭐냐면, 사실 이거 좀 제가 막 엄청 고민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엄청 많이 찾아본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노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수많은 밤을 지새우면서 만든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저의 무형 자산이에요. 근데 이거 그냥 다 공개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면 이거 뭐야, 세미나도 안 들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투자자분들이, 야, 어차피 제 거는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데 뭐하러 세미나 들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세 번째 고민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인데, 이게 사실 저의 텔레그램 채널에도 그렇고,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와 계십니다. 다른 회사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다 가져다 쓰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뭐 제가 여기 와서 long new short old라는 말도 만들어냈고, stay new with quality라는 말도 만들어냈고, carry on 하자라는 말도 만들어냈고, short cash 하자라는 말도 만들어냈고, 무형자산에 대한 중요성은 뭐 사실 제가 6개월 내내 얘기했으니까. 근데 뭐 요즘에 보면 그냥 뭐 가져다 쓰시는 것 같아요. 그냥 쇼캐시 뭐 다 가져가. 근데 뭐 뉴 뭐 올드 뭐 좋은데, 이게 사실 뭐 내가 했던 거를 뭐 트레이드 마크를 달아놓을 수도 없는 거고, 심지어 니프티 50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한글로 바꾸셔가지고 내용 똑같이 해가지고 보고서 쓰신 분도 있고, 참 뭐 속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저의 결론은 오히려 제가 이렇게 공개하고 더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는 것이 저의 무형자산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의 생각을 공유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꼭 뭐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공유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를 도와주시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튜브에 공개하면 세미나 안 불러주면 어쩌지? 뭐, 매니저분들이 세미나, 이거 쟤 다 공개 다 하잖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네. 저는 아직도 할 말이 많습니다. 네. 이 내용 말고도 할 말이 많고,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기 앞서서, 좀 저의 최근에 있었던 고민들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가는 이익과 금리의 함수입니다. 너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 다. 그죠? 예. 그래서 주가는 우리가 주식의 밸류에이션 할 때, 시그마 해가지고 1 플러스 R의 뭐 N승분의 캐시플로우라고 하면 캐시플로우의 I, 그래서 I는 뭐 1부터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캐시플로우, 그죠? 어닝, 여기는 금리.
그러니까 제가 기업의 실적과 실적과 금리의 함수다라는 얘기를 한 이유를 아시겠죠? 자, 금리의 함수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중요한 질문.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가요? 네. 둘 중에 어떤 게 중요한가요? 고민을 해보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3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 대답을 하신 분도 있고, 아, 뭐가 더 중요하지? 얘가 무슨 꿍꿍이로 이런 걸 물어보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둘 다 중요하다입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는 너무 이쪽에만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실적에 대해서 뭐 삼성전자 어닝 추정치가 2분기는 어떻게 됐고 3분기는 어떻게 됐고 내년에는 얼마 벌 것 같고 이런 거 엄청 많이 하는데 우리가 자 코스피에 적용돼야 되는 금리가 얼마인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이 COE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7%인데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옆에서 다른 분이 7% 아닌 것 같아요. 저는 6% 같은데요? 아, 그래? 그럼 너 왜 6%야? 그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는 이런 고민들이 너무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COE를 계산하는 애널리스트만 5분 계신다고 해요. 그만큼 밸류에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금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관심이 없었나 이런 거죠. 고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 영상의 제목을 기사를 뽑는 것처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사를 뽑는다고 하면 이렇게 뽑았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후에 주식이 48% 업사이드, 48%가 올라도 되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이거 이러면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보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내용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코스트 오브 에쿼티를 추정하기 위해서의 핵심 변수는 ERP, 즉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인데 이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을 측정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론을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가지 방법론으로 저희가 한국 코스피의 코스트 오브 에쿼티를 계산했습니다. 이거 한번 해봤는데 이거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좀 다시 저랑 얘기 좀 해보시죠. 저랑이 아니고 그냥 한번 시장에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코스트 오브 에쿼티에 대한 설명 드렸습니다.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왜 중요한지. 자, 코스트 오브 에쿼티에 대한 의미 좀 설명 먼저 드려볼게요. 자, 이거 말 그대로 코스트인데 에쿼티의 코스트예요. 내가 자기 자본을 들고 있었을 때의 비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말이 정말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걸 공부하면서 느꼈어요. 와,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이다. 후덜덜. 네. 뭐 쉽게 말하면은 COE 괴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COE 괴담. 무슨 얘기를 하려고 또, 네, 좀 말씀드려 볼게요. COE 괴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자, 일단 어떤 회사가 있어요. P라는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이 회사는 재무제표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에쿼티가 있어요. 자기 자본이 있는 거죠. 자기 자본이 있는데 이거 깔고 앉았다고 표현하겠습니다. 깔고 앉았어요. 그 COE가 얼마냐면 COE가 이 회사는 8%예요. 8%. 근데 얘네가 돈을 못 벌고 있어요. 8%만큼. ROE는 4%예요. 얘가 이제 COE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상황이 되면 결과적으로 자, PBR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BR을 계산하는 식은 참고 삼아 여기다 잠깐 써드릴게요. 네, 너무 어렵다고 떠나가지 마시고요. COE-G로 계산합니다. 이건 레지듀얼 인컴 모델로 계산한 식이에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면 PBR은 1배가 안 됩니다. 자, PBR이 1배가 안 돼요. 자, 이 얘기 나왔어요. 자,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PBR이 1배가 안 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먼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와, 엄청 싸다. 야, 좋다. 이거 사자. 싸다. 그런데 요거는 가격에만 집중한 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가격에만 집중하면, 와, 이거 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COE 괴담입니다. 말씀드려 볼게요. COE 괴담. 무슨 말이냐면요. COE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쿼티를 가지고 쓸 때 생기는 비용이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이 회사의 가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벌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내가 내 회사의 가치, 이 자기 자본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벌어야 되는 최소한의 요구 수익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구 수익률. 이해되시죠?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회사한테는 저는 조금 무섭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할 거예요. 야, 니네 저 P 회사 있잖아. 너 이런 식으로 나와? 너 자꾸 내가 네 코스트 에쿼티 이렇게 깔고 앉게 해줬잖아. 근데 너 이거 8%도 못 벌었단 말이야? 근데 너 이번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니네 회사 지금 장기적으로 없어져. 정신 차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좀 너무 센가요? 네, 아무튼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동안 우리가 PBR이 한 배가 안 된다, 와 싸다 이런 얘기만 했는데 사실 PBR이 한 배가 안 된 배경에는 ROE가 COE를 못 미치는 상황이었다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의 문제는 회사의 가치가 이전보다 떨어진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이게 장기간 지속됐을 경우에는 진짜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는,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그런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무서운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이제 COE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렸고요. COE를 계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왜냐하면 이 값은 리스크 프리 레이트에다가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 도대체 뭐냐라는 걸 말씀드려 볼게요.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은 이런 겁니다. 자, 이 주식한테 요구를 이만큼 하는데, 자, 채권이 지금 이만큼이에요. 지금 무위험 수익률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지금 0.8%입니다. 이거는 뭐, 이것도 논란이 많고, 이것도 하나 영상이 나올 텐데, 리스크 프리 레이트는 뭘로 할 거냐? 저희는 국고채 3년물로 했고요. 예, 근데 이제 뭐 이것도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3년물로 했습니다. 근데 0.8%예요. 0.8%가 있는데, 자, 내가 지금 들으시는 분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자, 무위험 수익률이 0.8%예요. 근데 몇 프로 더 보장해주면 주식할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2%, 제가 2% 쳐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무위험 부동산 채권 있잖아요. 채권. 무위험 채권. 여기서 주식으로 넘어오는데, 자, 제가 2% 더 드릴게요. 오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됐습니다. 2%요? 이런 거 가지고 내가 그냥 여기 있는 게 낫죠. 그런 거죠. 그러면 4% 줄게. 4%. 오케이? 그러니까, 조금 뭐 낫긴 한데, 고민되고, 안 해. 4%. 뭐 그냥 나 여기 있을래요. 그러면, 저기 6% 드릴게요. 6%. 어떻게 할래요? 6%. 그래? 그러면 6%는 하면 6%면 주식 한번 해보지 뭐. 요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이 얘기는, 이 6%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자, 무위험 채권에서 주식으로 넘어올 때 주식한테 요구하는 수익률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주식한테 요구하는 수익률이에요. 주식에게 요구하는 수익률인 거죠.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어렵죠. 이거 생각해보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먹먹해집니다. 그런데 아주 되게 간단하게, 교과서에는 참 쉬워요. 교과서는. 어떻게 계산하라고 그러면, 장기적인 주식의 수익률에서 채권의 수익률을 빼면 됩니다. 야, 이렇게 쉽게 계산하나? 그래서 저도 이거 할 때, 그렇게 계산하나 보다. 뭐 그러고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계산하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에 대한 정의, 즉 주식 무위험 채권에서 주식으로 넘어올 때 주식한테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을. 근데 그걸 왜 주식 수익률에서 채권 수익률을 빼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는 거지? 이유가 있습니다. 로직.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주식에서 채권을 뺀 것이 왜 요구 수익률이 되냐? 이거는 그때 당시 시장에서 요구했던 수익률이 실제로 실현이 됐기 때문입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실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 네가 이만큼 요구해? 6% 요구해? 그럼 내가 6%더 줘야지, 채권에서. 채권보다는 6%를 내가 장기적으로 내가 이 정도는 준다는 걸 내가 보여줘도 네가 요구하고 그런 거 아니겠니? 실현된 게 요구됐다. 요구한 게 실현됐다. 요구한 게 실현됐고, 실현한 거 요구한 거였겠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방법. 이유. 요게 가능해야 이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히스토리칼 방법이라고 합니다. 역사적 과거의 숫자를 보고 이제 계산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방법인데,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참고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저도 머리가 힘 아파가지고요. 중간에 포기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또, 제가 요즘에 뭐 사랑에 빠졌다고 얘기하는 다모다라는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또 올해 3월 달에 또 이렇게 13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쓰셔가지고요. 네.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130페이지짜리 쓰셨어요. 대단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얘기하기로는 그런 얘기예요.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을 계산할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채권에서 주식으로 넘어올 때 요구하는 수익률. 근데 이런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쭉 읽어볼게요. 개인들의 위험 회피 정도, 그 다음에 소비 성향, 그 다음에 경제 리스크, 인플레이션, 이자율, 유동성, 펀드 플로우, 재난 리스크, 정부 정책 리스크, 그 다음에 금융 정책 리스크, 행동 경제학적인 요인. 진짜 많네요. 네, 그만큼 채권에서 주식으로 넘어올 때 담벼락이 위험 회피 정도, 경제 리스크, 인플레이션, 유동성, 재난 리스크 등등등 이게 담벼락이 엄청 높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걸 다 충족시켜 주고도 주식으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2% 하니까 안 넘어오지. 4% 해도 안 넘어오고 6% 해야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면은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자,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분의 책에 보면 이제 그 목차예요. 서베이 방법이 있고 히스토리컬 방법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저는 두 가지를 다 계산해 봤어요. 자, 히스토리컬 어프로치하고 서베이 어프로치를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히스토리칼 방법. 자, 두 가지 ERP 산출의 두 가지 방법론에 대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히스토리칼 방법론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우리가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요구하는 수익률인데 이게 실현이 됐을 때는 그래. 이렇게 다 과거에 장기적으로 봤더니 주식이 이만큼 니네들이 요구한 만큼 채권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줬네. 그러니까 실현된 걸 가지고 역으로 요구했었구나. 너 그런 거, 그 정도 요구했던 거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요구 수익률 개념, 히스토리컬 방법이 계산되는데, 즉, 이때는 주식의 수익률에서 채권의 수익률을 빼가지고 계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용될 수 있는 데는 사실, 다모다렌 교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미국 정도 외에는 딱히 없습니다. 선진국은 그나마 좀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신흥국이 이걸 쓴다고요? 이거는 좀 글쎄요. 요건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뭐 구할 수도 있겠지. 근데 아주 언스테이블하고 계산 되게 어려울걸요? 이런 거예요. 자, 이 그림을 그리자면 그가 이런 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에 우리나라의 채권 수익률이 이 정도 된다 쳐요. 우리나라 주식 수익률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문제는 뭐냐면 잠깐만요. 내가 에쿼티 주식에서 채권 빼야 되니까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 잘라가지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은 수익률 요만큼인데 채권이랑 별 차이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 이만큼이야. 그러면 주식 이만큼이나 벌었네. 채권은 이렇게 되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여기요. 그러면 마이너스 났네. 야, 주식한테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럼 채권보다 덜 요구했다는 거야? 이게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모다란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자, 그냥 제가 얘기해 줄게. 잘 들어보세요. 그냥 미국 거 갖다 쓰세요. 네. 제가 이제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국의 ERP 계산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한국의 ERP를요, 한국에서 막 이렇게 주식 채권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 안 나올걸?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그냥,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
미국 거를 갖다 써요. 근데 자, 봐봐요. 미국 주식 할 거예요? 한국 주식 할 거예요? 미국 주식이요. 아, 그 2%더 줄게. 그냥 한국 주식 안 할래? 아, 그래.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볼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좀 더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 더해줘야 될 텐데, 그걸 계산하는 방법을, 두 개의 변동성, 렐러티브, 볼레틸러티라고 하는데요. 이 변동성을 계산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좀 더 네가 변동성이 큰 거 보니까 야, 네 이거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두 번째는 이게 여기다가 뭘 더하냐면은 컨트리 리스크를 더합니다. 이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컨트리 고유의 컨트리 리스크가 있잖아요. 요거를 더해요. 컨트리 리스크는 또 어떻게 더하지? 구하지? 이것도 이제 방법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 컨트리 리스크는 사실은 우리가 CDS라는 그 지표가 있어요. 계속해서 거래되는 것 중에 CDS,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죠. 우리 우리 국채가 디폴트가 날 확률을 가지고 계산한 값입니다. 어떤 분들은 야, 이게 이렇게까지 변화가 심한 거를 이런 게 써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냐면 자, 이분들이 이거를 체크하실 때는 언제냐면 와, 난리가 날 때 CDS에 관심이 있을 때는 언제냐면요. 막 뭐 3월 달처럼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막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나올 때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엄청 볼레틸리티하게 보이죠. 근데 평소에는 그렇게 볼레틸리티하지 않아.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지 않아요. 이거 쓰셔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여기 쓸 때 이거는 채권에 대한 얘기니까 채권의 변동성 에서 주식의 변동성을 곱하는 식으로 이렇게 보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컨트리 리스크가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히스토리컬 방법은 쓰기가 어려우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미국에 있는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을 가져다 쓰는 식으로 계산해 보세요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계산해 봤습니다. 이렇게요. 저희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다. 자, 그래서 미국의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 이렇게 되고요. 렐러티브 볼레틸리티, 즉 상대적인 변동성이 이렇게 됩니다. 변동성이 많이 낮아졌어요, 과거에 비하면. 그리고 한국의 ERP는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ERP는 제가 보기에는 6.1%다라는 겁니다. 6.1%. 그리고 리스크 프리 레이트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6, 우리가 1.5였는데 사실 이것도 0.8로 낮아져 가지고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이렇게 되고 우리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근데 여기 아마 좀 6.8%, 7%이 정도로 지금 계산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자, 두 번째는 포워드 루킹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모다란 교수님도 강조하셨던 서머리 프리미엄이에요. 서머리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 요구 수익률이라고? 잠깐만, 그러면은 생각해보니까 물어보면 되겠네, 그냥 사람들한테. 아, 맞네. 그 방법이 있었네. 근데 이제 제가 이 방법을 써야 된다는 생각은 했지만 엄두를 못 냈던 게 이걸 뭘 어디서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이거는 뭐 어차피 내가 할 일은 아니고 다음에 뭐 갤럽 회사가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어떤 분하고 제가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 먹으면서 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번뜩 든 거죠. 그래가지고 점심 먹고 회사 들어가는 길에 막 전화해가지고 막 물어보고 막 했었는데 제가 그때 긴장감이 아직도 느껴집니다. 불과 2, 3주 전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했습니다. 자, 제 텔레그램 채널인데요. 혹시 텔레그램 채널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와 보세요. 지금 제가 이제 2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2,200명이었는데 지금 5,800분. 예, 그리고 이제 7월 15일 날 제가 이제 질문한 거죠. 이렇게 준비 중인데요. 대답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하는데 좀 대답을 안 해요. 읽은 분은 800분인데 응답은 130분. 좀 더 해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죠. 지금 이거 3,900분이 읽으셨네요. 근데 이제 이거를 딱 들어가시면은 설문조사 링크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 투자자들의 주식 선호도 해가지고 대한민국 투자자들의 주식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이 어떤 질문들이 있었냐면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개인 투자자 비중이 67% 정도 되더라고요. 개인 투자자 비중. 주식에 대한 선호도를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똑같이 물어본 거예요. 무위험 수익률이 0.8%인데 주식으로 넘어오려면은 얼마를 요구하시겠습니까? 요구 수익률이죠. 그래서 8% 이상이 제일 8%가 많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평균 내보니까 얼마가 나왔냐면 6.7%가 나왔어요. 아까 히스토리칼로 했던 게 6.1%였잖아요. 그런 그렇게 비슷한 그런 숫자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이제 이 그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 딱 하나만 얘기해라 그러면 요 얘기를 합니다. 요 얘기요. 자, 코로나19 이후에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00분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 38%가 크게 높아졌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주식에 대한 선호도는 크게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높아졌다라고 대답하신 비중이 33%. 더 중요한 거는 크게 낮아졌거나 낮아졌다고 한 사람, 여기 있습니다. 8명. 1200분 중에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아졌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건 제가 아까 그림 그렸잖아요. 자, 주식에서 채권 넘어올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잠깐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 인플레이션 올 것 같아. 안 돼. 엄마가 하지 말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많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진짜 낮아졌네, 진짜. 근데 이것도 우리도 주변에서 보면서 많이 알잖아요. 내가 보니까, 야, 내 학생들이 진짜 많이 한다.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그 버블이다, 이거. 응? 애들 이런 거 보니까 버블이야. 옛날에 이럴 때 버블이 있었어,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이걸 숫자로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어떻게 물어봤냐면, 당신의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바뀌었다면 분명히 주식한테 요구하는 수익률은 낮아졌을 거예요. 문턱이 낮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낮아졌어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낮아졌다고 대답한 비중이 이렇게 돼서 평균적으로 얼마가 낮아졌냐면 1.8%가 낮아졌습니다. 자, 여기서 말했던 6.7%하고 1.8%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요 얘기를 한번 좀 더 드려볼게요. 직업을 구분에 따라서 ERP가 어떻게 됐었는지, 개인의 경우에 6.8%를 요구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6.6%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기간에 따라서도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온 사람들은 6.2%를 요구했는데, 2년은 6.5%, 6.7%, 많이 하신 분일수록 더 많은 수익률을 요구하셨다라는 거고, 또 하나, 주식 선호도에 대한 응답 기준별 ERP 변화, 즉, 크게 높아졌다고 대답한 사람은 2.4가 낮아졌다고 했고요. 높아졌다는 2.3, 변화 없었어요, 변화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통계적으로 문제가 있고, 설문조사의 설계가 잘못돼 있어가지고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면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크게 높아졌다고 한 사람들이나 낮아졌다고 한 사람들이나 ERP 변화표기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있잖아요. 뚜렷하게. 그럼 약간 의미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8 기억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이제 자극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죠. 자극적인 내용. 자, 코로나19 이후에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ERP 개념을 도입해서 사람들의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생길 수 있는 변화, 즉 이것 때문에 주가가 얼마나 올라야 되나 제가 계산해 봤더니 48%입니다. 이게 48%가 올라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설문조사 결과예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뭐야 이거 사실 뭐 옛날에 저 처음에 막 왔을 때 저기 1100 얘기는 막 기사 엄청 써주시더니 이건 기사 안 써주셔가지고. 네. 자, 이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프리 레이트가 얼마였었냐면요. 코로나 전에는 1.4%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0.8%가 됐죠. 그리고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은 얼마냐면요.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은 코로나 전에는 코로나 후엔 제가 물어본 거잖아요. 6.7%였잖아요. 근데 1.8%가 낮아진 게 6.7%라면서요. 그러면 이게 8.5%가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두 개를 더한 게 우리가 오늘 배웠던 코스트 오브 에쿼티잖아요. 코스트 오브 에쿼티는 그러면 이게 9.9%가 되고요. 요거는 7.5%가 되네요. 그죠? 그럼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PBR은 COE-G분의 ROE-G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다시 쓸게요. ROE-G분의
COE-G. 자, 그러면 적정한 PBR.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다른 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이렇게 됐을 때 PBR은 어떻게 되냐면요. 요거일 때는 0.6배, 요거일 때는 0.89배입니다. 여기서 여기로 넘어올 때 48%의 업사이드가 생긴다라는 거죠. 몇 가지 가정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큰 차이는 없어요. 48% 정도의 업사이드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너무 심한 것 같은데 계산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계산 몇 번 해봤기 때문에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과외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광주의 이 선생 뭐 이런 식으로 뭐 하기도 했었고, 근데 과외하면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정말 진짜 착해요. 착하고 그리고 머리도 진짜 좋아요. 머리도. 근데 진짜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친구를 잘못 만나 이놈의 친구 때문에 선생님이 잘만 봐주시면 얘가 아주 잘하실 꼭 잘할 거고 공부도 잘할 수 있는 애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진짜 어떻게 아줌마들끼리 회의했나?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주식시장도 비슷했던 게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여의도에 온 지는 지금 6개월 됐지만 주식시장에 온 지는 이제 15년 다 돼 가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여의도에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저평가돼 있다라고 얘기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매번 이건 이래서 저평가 저래서 저평가 막 엄청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거는 엄마가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은 이 아들이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 아들이 진짜 변화가 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려면 외부에서 평가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에 주식에 대한 선호도를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계산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코스피에 대한 시각이 여의도 내에서가 아니고 외부에서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큰 변화다. 엄청나게 큰 변화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 48%의 업사이드라는 게 이게 이 숫자가 맞다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계산은 해봤니? 혹시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이런 식으로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이런 얘기. 이건 진짜 제가 생각해서 내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것만큼은 저의 무형자산이에요. 네, 업사이드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예고. 내일까지 이제 이걸 촬영할 생각인데요. 다음 시간 예고는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반론이 또 있습니다. 48%? 야, 그거 봐라. 야, 코스트 오브 에쿼티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잖아. 그거 마음대로 그렇게 바꾸면 되냐,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확실하니까 하지 마. 그러니까 야 그냥 PER로만 해. PER로만 뭐 자꾸 다른 거 하려고 그래. 그 DCF 뭐 디스카운트 모델? 야 금리 바꾸면 다 난리나.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에 대한 저의 반론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금리로 얘기할 거예요. PER이 왜 지금 안 맞는지, 왜 안 맞는 상황인데도 이것만 고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래서 우리가 디비든 디스카운트 모델이든 캐시플로우 펌 디스카운트 모델이든 다 이거 해야 된다. 디스카운트 모델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다음 시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